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소비심리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대차의 미국 시장 공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고환율과 미국의 보편적 관세 추진 움직임 속에 해상 운임이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1%대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우울한 통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연말인데도 좀 분위기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를 기록해서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돌게 나온 겁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또 앞으로 지출 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지난달까지는 기준치인 100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7일에 탄핵 소추안이 1차로 국회에서 불성립됐고 14일에 가결됐다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이 10일부터 17일까지였다는 점에서 이 전국의 불안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이처럼 한 달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사례에는 과거에도 흔한 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일명 레고 사태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나 이런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위기도 아닌데 정치 불확실성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실제 앞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질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소비자들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과 현재 경기를 비교해서 판단한 현재 경기 판단 지수와 또 앞으로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한 향후 경기 전망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악화하면서 종전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취업 기회 전망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고환율로 인해 물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 가계부채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좀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가 어떨지를 나타낸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전달보다 떨어졌고요. 응답자들은 좀 고정 비용인 주거비나 교통통신비는 크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비와 의료비, 외식비, 오락문화비 위주로 좀 지출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금보다 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소비자들은 좀 소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판매 금액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바로 실제 소비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하반기 들어서 8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예 지갑을 닫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다는 건 곧 내수 침체가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수출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더 안 좋아지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이 1,46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면서 앞으로 물가 관리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국정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죠. 내년도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 경제가 1.8에서 1.9% 수준의 성장을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경제가 불황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떻게든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또 환율 등으로 통화 정책이 어렵게 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편적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략이 전면 수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 가동 예정인 조지아 신공장을 거점으로 현지 생산을 대폭 늘려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기대하고 공장 건설에 약 76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보조금 폐지를 예고하면서 내년 상반기 생산 돌입을 앞두고 돌연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홀류 생산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연간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미 현지 생산 공장 가동으로 관세를 회피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국에서 약 170만 대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 공장을 완전 가동할 경우 약 60%의 물량이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인 30%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2028년까지 최대 7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전기차 판매 대수 감소분은 하이브리드 차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같은 EV 전용 공장에서 HEV도 병행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GM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픽업 트럭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품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픽업 트럭 시장 규모는 300조 원으로 기아는 그룹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내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갑작스러운 고환율과 미국 차기 정부의 보편적 관세 추진에 더해 해상 물류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고민이 큽니다. 특히 다른 대체 운송 수단을 찾기 힘든 가전 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일 기준 2,390포인트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되며 고운임 추세는 연중 지속돼 왔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가로막힌 탓에 해운사들이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면서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향한 관세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 속에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는 점도 운임 상승의 배경입니다. 높은 물류비는 주요 수출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당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 측은 늘어난 물류비를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삼성도 올해 3분기까지 운송비로만 2조 1,400억 원을 쓰며 1년 전보다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고운임이 지속되다 이후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경기 침체 조짐이 관측되며 내년 글로벌 물동량 증가폭이 크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과거 발주한 선박들이 운항을 시작하며 전 세계 선봉량도 올해보다 5.5%가량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물류업계에서는 1년 단위의 장기 운송 계약을 주로 맺는 5월을 내년 해상운임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고점을 기록하고 운임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시기에 장기 계약을 맺게 된다면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내년 SCFI 지수 평균치를 1,600에서 1,800포인트 선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올해 평균치보다 15에서 2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벌써 3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1억 원 넘게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맞물린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빙하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7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달에는 1억 1천만 원 떨어진 5억 9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지난 10월 12억 2,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새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기준 동대문, 도봉, 구로 등 서울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은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강남권도 하락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 경매에서도 유찰 사례가 나온 겁니다. 6개월 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1, 2억 원을 웃돈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자 거래량도 지난 7월 대비 반토막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전해요. 투자 목적으로 단기 차익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들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기존 퇴직연금 계좌를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향하면서 본격적인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5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난 10월 30일이죠. 31일 시행된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가입한 예금이나 펀드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금융사를 옮기려면은 이제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을 중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팔아야만 했는데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이 13곳, 증권사 14곳, 그리고 보험이 17곳 등입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00조 원인데요. 2018년 말 190조 원에서 6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죠. 사업자별 적립금은 은행이 210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증권 96조 원, 생명 그리고 손해보험 등 보험이 93조 원 순이었습니다. 네,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을 앞뒤로 해서 은행들과 증권사들 마케팅 전쟁이 좀 치열했는데 이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그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이제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2달여가 지났는데 최근까지 4,500억 원 정도 규모가 이제 증권사로 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넘어온 자금이 60에서 65% 수준이어서 가장 많았고요. 증권사 간 고객 이전 비율 역시 35에서 40%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사별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적립액을 쌓은 현대차증권을 제외하면은 각각 1, 2위 퇴직연금 적립급 사업자로 새 고객을 유치하는 데 좀 유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타 증권사 상황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퇴직연금 유입 자금이 상대적으로 미비해서 집계 자체가 사실상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더구나 은행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있었지만 타 증권사로 자금 유출이 진행되면서 되레 퇴직연금 규모가 조그라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은행에서 증권 쪽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났고 대부분은 빅2 증권사로 들어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대부분의 자금이 증권사 쪽으로 향했는데 네. 결국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취급 상품도 증권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상장 지수 펀드, 즉 ETF가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경우 약 700여 개의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은행은 170여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선 실시간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는데요. 이제 은행이나 보험 계좌에서도 ETF를 매매는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매수 예약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이 주가로 체결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다소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죠. 지난해 1년 기준으로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의 상품 수익률은 7.11%입니다. 이제 은행과 손해보험을 크게 압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특히 증권사들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미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지금 400조 원인데요. 10년 뒤에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 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죠. 현재 증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미래에셋증권이 20조 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현대차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의 순으로 2위에서 4위의 격차는 현재 크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2위인 현대차증권이 의외일 텐데요. 현대차그룹 물량이 이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위인 한국투자증권이 실물 이전 혜택을 현재 톡톡히 보고 있어서 순위 변동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10조 미만 수준이고요. 퇴직연금 상위 증권사들은 이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현재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사업을 기존 연금 1, 2 부분을 4개 파트로 지금 확대 개편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본부를 퇴직연금 1, 2본부와 퇴직연금 운영본부로 확대하고 연금 영업부도 5개에서 8개로 늘렸습니다. 또 현대차증권은 리테일 본부 아래 연금 사업실을 신설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탄핵발 리더십 공백, 부처 얘기만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도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7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30여 곳인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벤처투자는 1년 넘게,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는 1년째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며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났음에도 전임 기관장이 레임덕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장 임기 만료 공공기관도 40여 곳.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후임자 선임 지연으로 10개월째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한전 KPS와 한국전력기술은 신임 사장이 선임됐음에도 최종 결정 과정인 대통령 임명이 미뤄지면서 반년째 전임 기관장이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R과 한국환경공단 등 이달 임기가 끝나는 기관들까지 더하면 80여 곳, 즉 전체 공공기관 4곳 중 한 곳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은 셈입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 등 내부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후 공고를 내는 일정을 정하는 건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인선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1분기에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34곳의 기관장의 임기가 추가로 만료되는데요. 결국 탄핵 사태가 마무리돼 정국이 안정되거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는 돼야 기관장 선임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리더십 공백이 없도록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사업의 집행에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대행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되면 정책 사업 집행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이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이 특검법 공표를 미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 야권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개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과 범야권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은 의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새해 첫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탄핵에 나선 겁니다. 한 대행 탄핵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정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라는 3개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1인 3역을 맡아야 합니다. 야권 일각에선 여기에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효화시키고 법안의 공포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추진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 대행이 탄핵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7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탄핵 성립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전문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